그 2023년도에도 경제전망서 내셨을 때 네. 웅달책방에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한 게 다 맞았어요. 제 생각에 거의 예. 틀린 게 없어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그 1년 전에 나오는 책인데 예. 6개월 1년이 지나서까지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물론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또 교수님과 계속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마다도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바뀌어나간다라는 거를 진행된다라는 거를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 웅달 책방에서 웅달님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우리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비판을 만약에 하신다면 안 읽어보신 분이 하시죠. 보통은 책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비판을 보통 안 하시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전망한 대로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네. 틀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음모론이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자기 어떤 생각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론은 주로 특히 글로벌 경제는 국제 기구의 전망치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이니까 틀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권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공인된 그런 자료들을 컬렉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대중들이 소화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 전망을 하는 그 방법론은 그 동안에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배웠던 방식, 그 보통 통상적인 연구기관에서 경제 전망을 해왔던 방식, 그 방법론을 그대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흔점이라고 표현을 맞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상흔점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매년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을 내핍점이라고 했었고, 내핍점은 그 궁핍함을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5천만 국민이 다 가난해질 겁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다 가난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왜냐면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그대로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요. 그렇죠. 물건을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요. 나 소득 안 줄었는데요 하시는 분은 명목 소득이 안 줄은 거예요. 실질 소득은 줄어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전망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이상한 걸 전망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얘기한 거죠. 네. 그럼 가게가 소비를 못하니 기업은 어때요? 역시 가난하죠. 그렇죠. 매출도 안 일어나고 역시 물가 부담 있고 금리 부담 있으니까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과 가게가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정부는 어떨까요? 세수가 세입이 맞네요. 줄어요. 그럼 세출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지금 현재 예산안을 지금 하반기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12월쯤이면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그 24년 예산안도 긴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것을 뜻했던 거예요. 네. 5천만 국민이 다 가난해질 겁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내핍점이라 했고요. 상흔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 상흔점은 상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 상흔휴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상처는 나을지 모르지만 상처의 흔적이 계속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있었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상처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잖아요. 머릿속에선 지워지지만 그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안타깝게도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예요.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죠.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너무 좋죠.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그래프는요. IMF가 제시한 경제 전망치를 성장률, 실질 GDP를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 100이라고 놓고 앞으로 흐름을 전망한 건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이 빨강색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9년 10월에 빨강색처럼 세계 경제가 흘러갈 거다라고 전망했던 거예요. 네. 2019년에. 네. 근데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실제 경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검정색처럼 움직였어요. 좋네요. 그랬는데 또 2022년에는 경제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전망했단 말이에요. IMF가. 이 전망치는 역시 21년 10월 전망치예요. 22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랑색처럼 흘러갈 거야 라고 2021년 10월에 전망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전쟁이 등장했고 전쟁의 충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이 세계 경제에 상처가 주어졌는데 일단 2020년 팬데믹의 상처는 이 정도겠죠. 이 차이값. 맞겠습니까? 이 차이값. 네. 이걸 이제 영어로는 economic scarring이라고 합니다. 네. 경제적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economic scarring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economic scarring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서 상처를 입었지만 이 상처는 낫는 듯 하지만 그 흔적이 이렇게 다시는 그 전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건 경제 위기예요. 2020년 보세요. 19년의 경제 규모보다 줄어들죠. 네. 이게 경제 위기예요. 경제 규모는 늘어나요.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디게 늘어나죠. 이게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해진다. 둔화된다. 이게 경기 침체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흔점, 24년 경제를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성장이 더 장기화된다. 첫 번째. 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남는다. 이런 의미로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 작년에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번 그 2023년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졌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23년 전망서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우리 운달책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걸 더 연장시킨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아마도 22년 2분기까지의 데이터만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때는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우리의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돈이 394만 원이었던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그게 명목소득입니다. 근데 명목소득이 394만 원 찍힌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같은 100만 원이 고물가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 같은 100만 원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돈은 똑같아요. 네. 그러나 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게 실질소득의 개념입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 실제 경제일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그때 보여드렸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물가 기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격차는 향후에 벌어질 것이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1년 전에. 더 벌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 실적치가 나왔죠. 그때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지만 네. 이거는 더 실적치가 벌어진 게 나왔죠. 그렇구나. 이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늘지 않고 정체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 지점과 비교하면 줄었죠.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저는 안 줄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가 그대로니까. 근데 일자리를 잃은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줄어들거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강조했던 것은 평균 소득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실질 소득은 더 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와. 이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실질 소득의 추이를 보세요. 많이 떨어지죠. 네. 이렇게. 명목 소득은 다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가계가 가난해진다. 가계가 가난해지면 쉽게 말하면 안 가난하셨던 분이 가난해지신다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보다는 가난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가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소비는 소득의 함수잖아요.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니까 아, 주택도 그렇고. 실제 소득 중에서 이자 상환해야 되고 실질 소득으로 줄어들고 결국 소비 지출할 여력은 줄어들죠. 그렇죠. 소비 지출할 여력이 줄어드니까 기업은 어떨까요? 되게 힘들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 국면에 네.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 내구재 산업이고 내구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실적, 매출액 실적도 줄어들 것이다. 너무 안 좋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일 때 그때 그런 표현도 했어요. 경기 침체라고 해서 쌀 소비를 줄이겠습니까? 아, 못 줄이죠. 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일 때는 내구재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핸드폰 2년 썼지만 3년 쓰자. 노트북 바꿔야 될 시점이 왔지만 그래도 좀 더 쓰자. 내구재 수요가 뒤로 미뤄지는 현상.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힘들고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힘드니까 정부도 세수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힘들 법인세 줄고 소득세 소비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가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24년 전망서의 그 첫 시작하는 첫 문장이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인가. 아. 네. 그러니까 23년이 어려웠는데 뭐 정말 안타깝지만 24년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고금리는 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아마 제가 23년 전망서를 낼 때쯤에는 네. 22년 10월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는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당분간도 없을 것 같다라고 다 동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결국 그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물가를 보세요. 금리를 왜 올렸는지를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금리를 왜 올린 거예요? 물가 잡으려고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내릴 인하할 수가 수 없지. 있습니까? 못 내리지. 제가 상식에 부합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렸는데 물가 안 잡혔는데 금리 내린다고요? 그러면 왜 금리 올렸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당연한, 상식에 부합하는 답변만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국면이 24년 경제에도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오해가 하도 많으셔서 서문에부터 제가 그걸 딱 박아놨어요. 서문에부터 이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 온다고 1시간 동안 막 설명을 드려요. 근데 뭐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V자로 충격이 있는 게 경제 위기예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는 L자로 꺼져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구분시켜 드릴게요. 먼저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역성장한 게 경제 위기예요. V자의 모습을 그리죠. 네. 그리고 경기 침체는 L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23년보다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낮게 흘러가요. L자로 꺼져가요. 잠재 성장률을 밑돌아.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 위기 때 발생하는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과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자산 시장의 특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그럼 주가 침체 온다고? 그러면 부동산 침체 온다고? 역시 아닙니다. 자산 시장의 움직임과
이 실물 경기의 움직임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 연결고리를 설명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네. 연결고리를 설명드릴 건데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에 둘의 특징,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의 특징을 좀 구분하시고 네. 아 그럼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면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시면서 접근하셔야지 저 사람 경기 침체 온다고 했어. 근데 왜 부동산 시장은 반등한다고 그래? 이런 질문을 하시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네. 그 연결고리가 미흡하면 지적을 해주세요. 연결고리가 납득이 안 간다면 질문해 주세요. 네. 경기 침체 국면, 여러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경제가 사상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예요. 위기 때.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그때 집값이 왜 폭등했나요? 경제가 좋아서 폭등했나요? 그러게요. 경제가 안 좋았는데 폭등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 침체만을 가지고 주식 침체 온다. 제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하도 들으니까 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격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마 이 영상을 경기 침체 영상만 봐요.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20분짜리 영상만 봐요. 네. 근데 우리가 녹화를 1시간 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1시간 끝자락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논하죠. 네. 근데 그때도 2022년 10월이 저점이고 2023년 연내에 주가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반등은 할 거다. 네. 반등하지만 그냥 지지부진하게 반등할 거다. 네. 2004, 5, 600선에 맴돌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침체랑 경기 침체랑 다른 거예요. 경기 침체는 23년에 오지만 주가 침체는 22년에 온 거예요. 네. 그쵸? 다른 겁니다. 역시 부동산 경기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가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2024년은 금리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곧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부합해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잡히려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와야만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가 호황인데 물가가 잡힐까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을 분석해 볼게요. 경기가 호황이다. 그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맞아요? 그렇죠. 가게가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한다. 그렇죠. 이게 경기의 호황이잖아. GDP가 많이 증가한다.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곧 정리를 바꿔 얘기하면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를 더한 뭐예요? 그게 내수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내수가 호황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늘겠죠. 그러면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 이게 경기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GDP인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수요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끌어올려서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파월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죠. 네.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쓰지 못하죠. 아. 내가 고용 침체를 만들 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들 만나보세요.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신규 투자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는 벤처기업 대표님들 200여 분을 뵀어요. 조찬해서. 근데 이 벤처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돼요. VC에서 자금을 주지 않아요.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규 사업하고 신규 창업을 하고 이런 게 기업들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도전적인 그런 거에 투자를 못하는. 못하죠.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금리가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5%인데 5%로 대출 받아서 내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 5%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벌일 사업이 많아져요. 금리가 낮아지면 3%짜리 4%짜리 수익성도 추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용 침체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소비 침체를 또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된 경기 침체라고 표현했던 거죠, 제가.
유인된 경기 침체가 오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미 왔거나 우리 한국 경제는 이미 왔고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후행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는 국면의 모습인 거예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잡힐 개연성이 높죠. 네. 근데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지 않으면 네. 안 잡. 안 잡힐 수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금리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죠? 네. 그럼 그 물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제전망보고서 2주 전에 나왔는데요.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제시했어요. 그래 줄어드네요. 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가 상승률은 잡히지만 물가는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가 상승률도 잡히긴 잡히지만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안 잡힌다. 네. 언제까지? 24년까지. 그 목표하는 수준을 제가 이렇게 2%로 점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국가들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잡히는 걸 회방을 놔요. 뭐가? 국제 유가 상승이. 그리고 노조 파업이 임금 상승을 또 만들고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면 식료품 가격을 또 올려놓고 이런 변수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런 변수들 때문에 물가가 당분간은 잘 안 잡히는 모습,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그러면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물가 잡는 숙제를 영영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 실물 경제, 이거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물 경제는 금리가 올라갈 때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리의 레벨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1%냐 5%냐 그 레벨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냐 5%냐 그게 나의 투자 여부에,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여부에 혹은 부동산 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근데 실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경제니까 그게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보세요.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을 구분해 볼게요. 실물 경제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정말 경제 역동성이 더 꺼져요. 앞으로도 저성장일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성장일 것 같아. 신사업 해볼 용기가 생길까요? 앞으로도 뭐 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계속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매출도 잘 안 일어나는데 버티기 작전이에요. 허리띠 졸라매기 작전.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고 이런 새로운 체제로 정립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경제 주체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자산 시장은 달라요.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의 레짐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2020년, 21년 이때의 레짐에서 다른 뉴 레짐으로 전환될 때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인정하다시피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분명히 선행적이고 분명히 심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선행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죠? 2022년. 맞아요. 그때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고 그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그때 주가가 조정되고 부동산. 집값도 조정되고 그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금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 지금 제가 답변을 좀 요청드려 볼게요.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지금 금리 높아 보이는데. 높은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낮았으니까. 근데 그 예전이 언제예요? 20년, 21년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금리가 높다 낮다의 기준이 되는 비교 연도가 언제예요? 최근이에요. 네. 20년, 21년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경험하는 금리가 고금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24년 초가 되면 23년부터 그 높은 금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아니죠. 쇼크예요?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이제 그건 변수가 안 돼요. 아,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실물 경제를 억압하는 압력이 되지만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없대라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네.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라는 와. 호재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행적이고 심리가 작용된 투자나 자산 시장은 심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고금리라고 고금리에 따른 공포감을 이제 안 느끼는 거죠. 이제 얼마 전부터 안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네.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22년의 금리의 레벨이 높았나요? 지금의 금리의 레벨이 높나요? 지금이 높죠. 지금이 높잖아요. 근데 공포감은 언제가 더 심했나요? 아, 22년 그러네요. 공포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리에 영향을 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게 변화할 때 공포감인 거예요. 근데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한동안 유지된다면 그 공포감이 좀 빠지죠. 그런 것은 이제 24년에는 자산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이 변화를 목도할 때 실물 경제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자산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24년까지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미국의 셧다운이 진행되고 강한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면 물가가 생각보다는 빨리 조정될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24년 연내는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안 오고 24년 하반기 정도 끝자락 정도에는 목표하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로 안착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 잡혔어 하면서 당장 금리 인하해야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이제 물어보신다면 24년 빠르면 하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23년에도 경제전망서에서도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네.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적중하셨어요. 그래서 예. 2024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이 거시경제를 놓지 마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분은 뭐 조금 죄송한 편이지만 거시경제를 보지 않는 분이에요. 네. 거시경제를 보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혹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치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가지고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예, 그거는 아니고요. 거시경제 변수가 정말 긴밀하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시차를 두고 그리고 정도를 두고 차이가 있어. 어떤 톱니바퀴는 크고 어떤 톱니바퀴는 작을 뿐이에요. 네. 어떤 톱니바퀴는 먼저 움직이고 어떤 톱니바퀴는 나중에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이 톱니바퀴, 금리라는 이 톱니바퀴, 그리고 뭐 환율이라는 톱니바퀴, 주식이라는 톱니바퀴, 역시 부동산이라는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22년 10월이 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물가가 확실히 이제는 정점 찍었어 네. 라고 굳게 믿는 지점이에요. 그게 물가 정점론이죠. 그러니까 22년 6, 7월 물가가 정점이었는데 8, 9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10월, 11월쯤에는 물가 확실히 정점 찍었네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 정점론. 네.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지니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도 되겠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지점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바닥인 거예요. 주가 바닥론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점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강하게 전개되진 않는다. 그 미국보다 유로피언 국가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이다. 달러, 환율의 정점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망했던 거고, 또 부동산 시장도 등락률로 봤을 때 등락률의 저점이 역시 22년 10월 11월입니다. 네. 그때가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점이에요. 10월 11월.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하나같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데 네. 거시경제를 보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24년 내에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오기 힘들다. 근데 올 수는 있죠. 근데 그때 따라서 여러분이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스탠스는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금리 인하는 빠르면 24년 하반기겠구나. 굉장히 빠르면 3분기. 지금 통상적으로는 4분기에나 네. 금리 인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 시장에서는 이제 곧 금리 인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거의 확실하게 가져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네. 그게 23년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예. 2분기 정도가 되면 네. 그때의 물가 상승률 흐름과 여러 경기 지표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 금리를 동결 할 때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곧 금리 인하 있지 않겠어? 금리 인상은 확실히 끝나지 않았어? 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떠났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장인 거죠. 근데 이때는 2020년처럼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도 대거 투자로 들어오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이게 수요잖아요. 네. 주식에 대한 수요. 수요가 막 발동되던 시점과 같지는 않고요. 종전에 떠났던 자금이 들어오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